저는 사실 약간 암담했거든요.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그 권한대행이 헌법 위반을 했는데도 중대하지 않아서 그냥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 권한대행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깔아뭉개면서 마음대로 하고 언론인들은 내란 세력한테 마이크 쥐어주고 군인들은 그 불법적인 지시를 시킨 대로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을 해온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그 소위 말하는 파워 엘리트, 권력 엘리트들이 이렇게까지 헌법에 무지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과격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 엘리트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실상은 사실 그 시험 좀 잘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현실적 힘은 가졌지만 결코 통치할 자질이 없는 엘리트는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준동한다 해서 그 민중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전 세계가 아마도 저런 나라가 다 있어. 근데 그 바로 그 국회로 가시면서 차 안에서 방송하신 거 그게 결정타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이념이라는 거는 이 머리 쓰지 못한 놈들, 이거 그냥 저 뻥꾸라들이 이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누구 빨갱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왜 빨갱이냐를 제시하는 그 빨갱이 적발자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아주 우리 역사의 저 그 깊은 구석의 이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노출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잘하면은 깨끗하게 우리 역사가 세탁된다 그럴까. 완전 뒤바뀌는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그 동학임 얘기하는 개벽의 시작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개벽의 시작이다. 예. 사람의 이제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자격 있는 1등 국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저는 지금 막 깝깝한데 이재명 의원께서는 어떠신가요? 뭐 저도 사실은 매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번 군사 쿠데타 내란 상황을 맞았고요. 이제는 일단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그 결정난 상태에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데 뭔가 아직 해결됐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큰 뭐 책임감이랄까, 뭐 어깨를 뭐 짓누른다고 보통 하잖아요. 걱정. 사실 그런 게 많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꿈속 같지는 않고 뭔가 만화 속 같은 느낌? 너무 황당무계하고요. 약간 비현실적으로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꽤 들기도 합니다. 도올 선생님이 굉장히 기대를 안고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약간 암담했거든요. 왜 암담했냐 하면 우리가 거시적으로는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제 국민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또 뭐 정치를 하려고 국민이 합니다. 이런 말씀 평소에 하세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하고 있고 또 직업관료제를 두고 있고 나라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사회학자들이 파워 엘리트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그 권한대행이 헌법 위반을 했는데도 중대하지 않아서 그냥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 권한대행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깔아뭉개면서 마음대로 하고 언론인들은 내란 세력한테 마이크 쥐어주고 군인들은 그 불법적인 지시를 시킨 대로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을 해온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그 소위 말하는 파워 엘리트, 권력 엘리트들이 이렇게까지 헌법에 무지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무슨 희망이 있냐 이 나라에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암담한데 선생님은 희망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나라에 지금 파워 엘리트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 엘리트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엘리트답지 못한 거죠. 그거는 엘리트가 아니고 옛날에 엘리트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안동 지역의 퇴계라든가 그 지방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을 관리하면서 그 문화를 이끌고 가는 어떤 그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저쪽 우도에는 조남명이 있고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형성됐던 건데 지금 파워 엘리트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실 그 시험 좀 잘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질 하등의 역사적 그 체험이나 그 자기들의 어떤 삶의 역정에서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아무리 준동한다 해서 그 민중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다. 우리 이제 동방사상에 철저하게 난 고전학자니까는 고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낙관을 가지지 않으면 존재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낙관을 했습니다. 시종일관. 선생님은 약간 이 세상을 플라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이데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고 엘리트란 정말 이렇게 가치와 또는 품성, 역량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분류에 의하면 이 무기를 든 무례배, 현실적 힘은 가졌지만 결코 통치할 자질이 없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무례배들이. 무례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그 표현이 엘리트는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민심의 파워를 결국은 그런 소수의 엘리트들의 장난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결국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확고하죠. 근데 저는 사실 그 관련해서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건강한 신체에 감염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병균에 의해서. 근데 이 얼마나 많이 침습할 거냐, 얼마만큼 건강을 해친 상태에서 이겨낼 거냐. 물론 못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는. 나라가 망하죠.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과연 건강한 신체인데 병에 감염이 됐다. 열 나겠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텐데 저는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빨리, 얼마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훨씬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다. 네, 면역력, 저항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초기에 예를 들면 이제 계엄이 있기 이전에 사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은 할 텐데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른 다음에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과격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리고 그 과격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중들이 신속하게, 강력하게, 그것도 품격 있게 대응을 해서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근데 바로 그 국회로 가시면서 차 안에서 네. 방송하신 거 그게 결정타 같아요, 사실은. 근데 김혜경 여사가 훌쩍거린 거 맞아요? 옆에 훌쩍거리는 소리? 맞습니다. 저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상 보고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말씀 듣다 보면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 감염병을 이기고 나서 우리 몸은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가? 네. 또다시 이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뭘 고쳐나갈 건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 담당자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파면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낙관적으로 보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로 들어갈 거다. 이런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것이 망가졌죠. 경제 시스템도 망가졌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통치 시스템 또는 질서도 망가졌고 세상의 법 질서의 최고 규범이라고 하는 헌법을 그걸 지켜야 될 공직자의 최고 책임 공직자가 대놓고 어길 뿐만 아니라 아예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이제 이 내란 사태는 계속 중인 거죠. 아직 병이 완전 나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고름은 이제 제거됐는데 그 밑에 소위 옛날 말로 하면 해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이걸 제거하는 과정인데 여전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재발 위험성도 매우 크고요. 지금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네. 안 보이지만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겨낼 텐데 저는 우리 국민이 그런 힘이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의 대응 정도에 따라서
치러야 될 대가, 그 기간, 또 훼손의 정도 이게 다를 거다. 근데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또 경험도 했고 보통은 이렇게 한번 당하면 그 열패감이 생겨가지고요 후퇴하거든요. 공포에 포기하죠. 공포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도전하잖아요. 저는 남태령이라고 하는 그 아주 상징적인 공간, 그 시간을 보면서 딱 떠오른 게 트랙터 왔던 날. 네, 그날 밤 그게 딱 오금치국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은 동학군은 못 넘었지만 결국 현재 우리 국민들은 그 저항을 뚫고 그 반역을 뚫고 제자리 갈 거다. 그리고 그런 준비도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어서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경제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또 새로운 길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 문화 콘텐츠 영역이 우리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봐요. 그 출마 동영상에 이 영어 쓰는 거에 대해서 또 나무라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별로인데. K 이니시어티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주도한다 네. 그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약간 광고 카피처럼 그렇게 쓰셨던데 네. 이제 거기서는 아주 압축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을 선택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그 대학에 나오는 치국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는 건 치국까지고 예. 네. K 이니셔티브가 이제 평천하. 예, 평전아. 평천하. 이게 그때 K 이니셔티브의 주체는 뭐 정치가가 아니라 이 민중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전 천하의 하늘 아래 모든 국가의 모범이 되는 거죠. 네. 모델 표준이 되는 그래서 겁니다. 그게 이건 대학에 나오는 이 구절이구나. 평천하. 네, 평천하. 우리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해낸다는 거.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술이든지 뭐 산업이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어쩌면 소국이잖아요. 이 소국이 가야 될 길. 우리가 무력이나 부 이런 것들로 세상을 제패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를 지킬 정도만 된다면 그 다음은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말이에요. 근데 무학의 테러리스트가 그런 멋진 말에 그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죠. 예. 우리는 대학교 때 그걸 읽으면서 이 양반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낭만적이셔. 낭만적이지. 지금은 그 소위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프트 파워. 예를 들면 경성 파워야 우리가 하드 파워.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번에 있잖아요. 홀딱 속았수다랄까? 복삭 속았수. 그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울었는데 아, 예. 정말 그 제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그 공감이라고 하는 거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보편적인 감정이죠. 인간에게. 네. 근데 그건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문화의 힘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영역들의 것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파괴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파괴하려는 세력들도 있고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전 세계가 아마도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저게 가능해? 진짜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도르세임? 우리가 이거 이번에 한 거? 이거는 제 딸도 저 토론토에 아주 정 교수로 있는데 나한테 메일을 항상 보내오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하다. 네. 국제적으로 평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분단을 거치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 보람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K민주주의 이것도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것 같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모델로 저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찾을 것 같습니다. 권력자의 진입 쿠데타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렇죠. 그것도 무혈의 그 우승으로 평화롭게. 저는 위대한 정말 역사의 일부라고 봐요. 실용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로 사람들이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너무 실용적이라는 말을 경박하게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실용주의라는 것의 실용이라는 게 실제로 유스풀하다. 네. 쓰임이 있다.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 기준이 그것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정말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유스풀하다. 네. 이러면은
진리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는 윌리엄 제임스도 그런 말을 했지만 참이기 때문에 유용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더 과감하게 쓰실 필요가 있어요. 실용주의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지금. K 이니셔티브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논평하자면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직 소프트 파워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건 아닌데 저 나라 뭐야? 라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게 최근에 3번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때 그렇죠. 예. 한쪽에서는 중국처럼 봉쇄 정책으로 강압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나라가 있었고 되게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강압적 조처 없이 정부와 시민이 협동해서 아주 치명률이 높은 시기에 대유행을 막아내고 치명률이 아주 낮아진 다음에 이제 면역이 되도록 이거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때 굉장히 한국을 이 세계를 놀래킨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K-팝이니 K-드라마니 하는 이런 문화산업 이게 대중적인 문화예술 작품들이에요. 이게 사실 폭삭소가수다 같은 경우도 그 역사와 문화가 전혀 다른데도 그 가족 간의 애틋한 사랑과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어떤 행동과 그 감정의 교류와 이런 것들로 전혀 다른 문화권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옛날에 왜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 그 뭔 말이야 이랬는데 굉장히 우리 스타일로 했는데 전혀 다른 문화에 가닿는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무혈로 좌절시키고 다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 이제 이런 게 몇 가지 사례인데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되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실용주의, 실용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재명 의원께서 되게 강조하실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정부에서 접근하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한번 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주 뭐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수준들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최소의 생존이 위협받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사회의 총량이 부족해서 그러냐, 부의 총량, 기회의 총량이 부족하냐. 사실 과거보다 어느 때보다도 사실 많은 시기잖아요. 네, 편중돼 있는 거죠. 결국은 편중된 거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의 이념과 사상을 실험하는 곳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근데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지금보다는 좀 더 낫게, 더 낫게 만드는 게 사실 정치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적인 거는 뭐 예를 들면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도 있지만 그래갖고 잘 안 사실은 되는데 잘 보통. 안 되죠. 잘 안 되고 그리고 실패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그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것, 이게 정치니까 실용적이라 해야 되죠. 그 우리나라의 아주 그 고질적인 편견이랄까 또 우리 진보 세력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의 또 부족함도 물론 있겠지만은 뭐 우파래야 경제가 흥한다. 경제는 보수가 잘해 이런 거요.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 그 가짜 전설입니다. 그게 진짜 가짜거든요. 네. 이건 진짜 가짜 맞습니다. 그 정말 머리를 합리적으로 정의롭게 쓰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장악할 때 반드시 국민들의 부가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 획일적인 무슨 블루프린트를 제시하기 전에 그 리더십에 올바른 의가 있으면은 정의감이 있고 그렇고 공자도 그랬잖아요. 적은 거를 불안과 적은 거를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환불균이다. 그게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거다. 그리고 정치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냥 바르게 하면 되는 거다. 그 바르다는 말 자체가 아주 깊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두고 볼 적에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 왜냐면 이념이라는 거는 이 머리 쓰지 못하는 놈들, 이거 그냥 저 뻥꾸라들이 이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누구 빨갱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왜 빨갱이냐를 제시하는 그 빨갱이 적발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를 한다. 이거는
그 사람들 머리에서 경제가 제대로 될 수가 네.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조순 선생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는데 네. 과거에 그 양반이 원래 한학의 대가예요. 아주 서구적인 경제학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학의 율곡 특히 아주 대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나보고 얘기하는 게 선생님 경제라는 게 잘 모르겠다고 그 경제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고 그러면 그 양반이 항상 하는 말이 경제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영어의 에코노미로 생각하는데 경제라는 거는 그 경제 재민이야. 경제 재민이니까 나라를 제대로 바른 위치에 세우고 백성들을 그 삶에서 도탄에서 구해주면은 그게 바로 경제야. 그러면서 항상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경제 문제라는 거는 이 정치적인 그 어떠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을 장악하면 반드시 네. 잘 되게 돼. 그래서